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87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그 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이겠죠?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단지 현상 유지만을 위한 지출이냐에 따라서 그 자본적 지출이랑 수익적 지출로 나눠지거든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로 나눠지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 단지 현상 유지만을 위한 지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고, 보통 교체나 대체하는 거, 교체나 대체 작업, 이거와 관련된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고,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단지 현상 유지만을 위한 지출, 그 다음 교체나 대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자본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자산의 가치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이런 말의 줄임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진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지출을 이야기하는데,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뭐 캐피탈라이제이션,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를 번역하면은 자본적이래요. 좀 말이 이상하기도 하죠. 자본적, 자본의 원가에 가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문적 영어 의미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그런 의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본적으로 바뀐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겠죠. 혹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에 있어요. 이렇게 건물. 자, 건물에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 거죠. 기존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다라고요. 뭔가 추가로 자산을 산 이후에 추가로 더 지출했는데 자산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은 더 좋아진 거니까,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라고요. 혹은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낡아가지고 막 금이 갔어요. 금이 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강공사하고 건물이 더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더 오래 쓸 수 있게 됐다.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지출 있죠. 더 오래 쓸 수 있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라고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기 때문에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건물이면 건물, 뭐 기계면 기계, 자산이 와야 된다라는 거, 나간 돈에 대해서 자산 금액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그 다음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현상 유지나 교체 대체하는 거, 그러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근데 건물에 유리창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깨졌어요. 깨졌으면은 다시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리창을 교체한다라고 해서 건물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를 그냥 맞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만약에 건물에 유리창 교체만 하면 건물이 더 좋아진다. 맨날 유리창 교체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창을 교체한다라고 해서 자산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를 맞바꿔치기 한 거기 때문에, 그 현상 유지,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 유지하는 지출, 이런 걸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고, 요거는 나간 돈에 대해서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예, 수선비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선비. 예, 이러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자, 책 볼게요. 자, 87페이지 그 가운데 2번 자본적 지출,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만 볼게요. 자본적 지출, 그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치도효과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죠. 예, 자산 금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자본적 지출의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아. 1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2번,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원래 없었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면은, 뭔가 새로운 게 더 생기면은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세 번에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피난시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설치했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4번하고 5번도 보시면은 자산이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이고, 3번의 수익적 지출은, 자,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만 볼게요. 수익적 지출,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지출. 단지 현상 유지만을 위한 지출이겠죠. 그 다음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사례가 나와있죠. 사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도장은 페인트 칠하는 건데, 여기 페인트 칠한다라고 해서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칠이 벗겨진 거 다시 칠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2번에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그 다음 3번에 끝에 줄의 대체. 4번에 대체. 그 다음에 5번에 복구, 도장, 유리 삽입. 전부 다 대체하거나 복구하는 거잖아요. 원래 썼던 거 원상복구나 대체하는 거니까, 예,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필수 분기 연습 있죠? 이거 풀어볼게요. 1번에 사용 중인 기기 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된 건 3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수리한 거니까 그냥 원래 부서진 거 다시 수리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선비. 계정 과목이 차변의 수선비. 수선비 얼마냐면요. 3만 원. 그 다음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미지급금 3만 원.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건물 도색 비용으로 9,000원을 현금 지출하였다. 도색 비용은 페인트시 벗겨진 거 다시 칠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건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 차변의 수선비 9,000원. 대변의 현금 9,000원. 3번에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대금 10,000원은 당장 수표로 지급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가액을 증가시켜줘요. 건물 10,000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10,000원 빠져나가는 걸로 분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4번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차에 타이어 교체한 거는 수익적 지출이겠죠. 교체한 거니까.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느냐? 수선비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수익적 지출만큼은 차량과 관련된 거, 차량과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차량 유지비, 차변의 차량 유지비 25,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25,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 봤고, 자, 이거 칠판을 좀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 페이지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89페이지 감가상각을 봐야 되는데, 근데 감가상각 보기 전에 저 뒤에 몇 페이지냐면요.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97페이지 상단에 유형 3, 그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의 유형 3에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를 하시오. 1번에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생산 라인의 대규모
개보수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생산량이 증대되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자본적 지출이에요. X. 2번에 임차한 건물의 페인트 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건 맞겠죠. 페인트 칠하는 거는 벗겨진 거 다시 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는 거잖아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3번에 유형자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 금액은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건 틀렸죠.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은 아니고 그 수익적 지출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4번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 네, 이것도 틀렸죠. 왜냐면은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면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켰다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면은 한 방에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게 4번 틀렸어요. 자, 5번과 같은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잘 나오겠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단기 순이익이 가득 예상된다. 자본적 지출은 차변의 자산이죠. 수익적 지출은 차변의 비용이단 말이에요. 수선비. 그럼 수선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니까 차변의 비용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이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겠죠?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속 예상되겠죠? 과대가 아니라. 자, 그래서 5번은 X.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받고 이제 그 뒤에 앞에 감가상각 볼게요. 자, 교재 89페이지 보겠습니다. 89페이지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은 기초 회계 원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 이제 본 교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X 1년도 1월 1일 날에 X 1년 1월 1일 날에 건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할 거냐면요. 건물을 500원 할까? 500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건물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건물을 500원 주고 샀지만은 이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뚝뚝뚝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동네에 새 아파트가 비싸요? 헌 아파트가 비싸요? 당연히 새 아파트가 비싸죠. 헌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 아파트보다는 가액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난 거에 대한 가치 감소분에 대한 분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분계를 우리가 결산일인 12월 31일 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건물의 가치 감소분이 100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대변에 건물을 100원을 빼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빼고 봤더니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비용이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손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느냐? 자산의 가치가 감소해서 자산을 상각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분계는 대변에는 자산 감소, 차변에는 비용 발생. 어떤 비용이 발생하느냐?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 자, 그럼 대변에 제가 건물을 뺐죠. 100원을 뺐는데 뺄 때는 직접 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재무상태표에 건물가액이 얼마다라고 표시가 되냐면요. 400이다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용자가 봤을 때 이 건물가액이 얼마 주고 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표시할 때는 대변에 직접 빼지 않고 일단 취득가액 500원을 잡아놓고 빼기 100원을 해서 400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건물가액을. 그러면은 대변에 건물을 직접 빼면 안 되겠죠. 차감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그 차감적 평가 계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빼게 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을 뺄 때는 직접 빼면 안 돼요. 직접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건물 차감 평가 계정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건물 이게 취득가액이 500이죠. 이 500을 취득원가다라고 해요. 건물의 취득가액이 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빼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장부가액이다라고 해요. 장부가액.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그 자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대손 배웠죠. 대손도 외상매출금이 있으면은 외상매출금에서 만약 500원 있었다.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차감 계정이죠. 대손충당금을 빼면은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다라고 표시가 돼요? 400이다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채권의 장부가액은 400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차감적 평가 계정을 뺀 잔액, 빼고 남아있는 금액을 장부가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89페이지 그 상단의 감가상각의 의의는 됐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번에 감가상각의 회계처리가 있는데, 그 회계처리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다라는 거. 그다음 그 분계 위에 파란색으로 된 분계, 파란색 네모 박스 위에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2번에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있죠.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보고되며 판매 및 관리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차변에 오는 이 감가상각비가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면 500번대 제조 원가로 쓰고 공장 이외다라고 하면 800번대 판관비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간혹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3번에 재무상태 표시 방법이 있죠. 그 그림을 바로 볼게요. 그림 1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뭐라고 해요? 장부가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90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자, 우리가 일단 분계를 배웠죠.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금액이죠.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금액. 요 감가상각비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자,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요. 취득가액을 알아야 돼요. 얼마 주고 샀는지. 요 사례는 얼마 주고 샀어요? 500원 주고 샀잖아요.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내용연수. 자, 내용연수라고 하는 거는, 내용연수는 그 자산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연수를 내용연수다라고 하는데, 예상 사용 기간을 이야기하죠. 자산을 구입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 기간을 내용연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하시면은 보통 한 10년은 쓸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혹은 건물은 일단 한번 사면은 한 40년은 쓸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어떤 걸 써요? 예상치를 쓴다라는 거, 예상치.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 세 번째 잔존가치.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용연수 종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예요. 자동차를 구매하시면은 한 10년 쓴다라고 했을 때 10년 쓰고 난 다음에 그 폐차하면은 폐차장에서 돈을 얼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잔존가치가 되겠죠.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다 쓰고 즉 내용연수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네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상각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요소,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이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상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정액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률법, 그 다음에 뭐 연수학계법, 이중채권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해가지고 감가상각비 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면은 5번의 감가상각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하단에 공통 사례가 있죠. 그 공통 사례 볼게요. 그 공통 사례를 통해서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뭐 이중채권법, 연수학계법,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공통사례. 주섭이는 2001년 초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취득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다음 같을 때 요구사항 답하시고 아니라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기 감가상각비 금액들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 2001년 초에 기계를 50만 원 주고 샀죠? 자, X 1년 초에 차변의 기계장치 50만 원. 예, 대변의 현금 50만 원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년이 지나면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X 1년도 말 예, 차변의 감가상각비 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올 건데 자, 여기 들어가는 금액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정액법에 의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정액법부터 볼게요. 자, 정액법은 이렇게 구해요. 내역연수분의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 자, 이렇게 한 금액으로 구하는데 지금 기계를 상계 X 1년도 초에 샀는데 내역연수가 몇 년이다라고 돼 있어요? 3년이다라고 돼 있죠. 자, 내역연수가 3년이에요. 자, X 1년도, X 2년도, X 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 31일인데 X 1년도 1월 1일 날에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자, 근데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치, 잔존 가치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2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0만 원 주고 샀는데 3년 쓰고 난 다음에는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2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3년 동안 가치 감소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8만 원만큼의 가치 감소분이 있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이 48만 원인데 요 금액을 내역연수 3년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은 내역연수분의 내역연수가 3년이죠. 취득가액 50에서 잔존가치 2만 원을 빼면 되는데 그 매년 똑같은 금액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정액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 주고 사서 3년 뒤에 2만 원이 남으면 48만 원이 가치가 감소가 될 건데 이 금액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그럼 기본이죠. 이 정도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1년도 말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돼요? 이게 금액 계산하면은 16만 원이 나오나요? 16만 원.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2년도 말. X 2년도 말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얼마예요? 역시나 16만 원. 16만 원. 그 다음에 X 3년도 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얼마냐면요 16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16만 원 이렇게 분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가 50이잖아요. 취득원가 50을 취득원가 50이요. 50만 원을 매년 똑같은 금액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씩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정액법이 되겠습니다. 정액법. 자, 그럼 91페이지 상단에 표가 있는데 그 정액법 자, 그 식이 나와 있고 밑에 표 볼게요. X 1년 초에 장부 금액이 50만 원. X 1년도 말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16만 원. X 2년도 말에 감가상각비도 16만 원. X 3년도 말에 감가상각비도 16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누계 개념이에요. 비용은 그 해의 비용인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 누적적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X 1년도 말에 16만 원이었고 그럼 X 2년도에 16만 원이 더해져서 총 32만 원만큼의 가치가 감소된 거죠. 이때까지 감소된 금액의 합계를 보면은 32만 원. X 3년도 말에는 합계가 얼마예요? 요거 3개 더하면 48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누계니까 계속 더해야 돼요. 가치 감소분을. 자, 장부금액 있죠?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금액이니까 X 1년 초에는 50, X 1년도 말에는 16만 원 빼서 50에서 16만 원 빼고
그다음 X2년도 말에는 50에서 얘 2개 빼겠죠. X3년도 말에는 50에서 이 3개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생산량 비례법이 있죠.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칠판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생산량 비례법 두 번째,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사례는 90페이지 하단의 공통 사례를 통해서 계속 볼 거예요. 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두 번째, 생산량 비례법. 자, 얘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취득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요. 잔존 가치를 빼고, 그 다음에 추정되는 총 생산량에서 그 당해 연도 생산량을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X1년도. 자, X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의 취득원가, 기계 취득원가가 50이죠. 근데 내역연수가 3년이라고 돼 있죠. 공통사례에서. 3년을 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치가 2만원. 가치 감소분이 총 얼마예요? 48만원이잖아요. 자, 48만원인데, 자, 90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하단에 1번 봤더니, 내역연수는 3년이고, 잔존 가치는 2만원이고, 총 생산량은 1000개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죠. 1000개가 생산될 걸로 추정이 된대요. 자, 1000개가 추정이 되는데, X1년도에 생산한 게 몇 개예요? 200개를 생산했잖아요. 자, 1000개가 생산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X1년도에 생산한 게 200개. 그럼 몇 %는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20%는치가 감소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48만원에서 20% 곱하면은 96,000원이겠네. X1년도의 가치 감소분은 96,0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차변의 감가상각비 96,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2개 96,000원. 자, X2년도에는 취득가액이 50. 잔존 가치가 2만원이죠. 48만원이 감소가 될 건데, 추정되는 총 생산량이 1000개예요. 1000개인데, X2년도의 생산량은 몇 개로 추정이 된다고 되어 있냐면요. 300개, 30%는치 감소하는 모양이네요. 요 금액이, 144,000원이네요. 144,000원. 예, 144,000원어치가 감소. 차변의 감가상각비 144,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44,000원. 자, 그럼 X3년도에 봤더니, 취득가액이 50,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원이에요. 잔존 가치가 2만원이에요. 그럼 1000개가 생산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X3년도에 추정되는 생산량이 몇 개래요? 500개. 500개가 생산이 됐죠. 추정이 아니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50%는치 해서 24만원만큼이 감소가 되겠네요. 24만원. 그래서 X3년도에는 24만원. 차변의 감가상각비 24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4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정률법 보겠습니다. 정률법. 자, 정률법도 알아야 되겠죠? 정률법. 이것도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그다음 정률법 보겠습니다. 자,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삼각잔액에서 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정률법이 되겠습니다. 미삼각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정률법인데, 자, 이 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책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률이라고 돼 있죠. 1-n의 루트의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n의 루트에 취득가액보다 잔존가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시험에서 몇 %라고 주겠죠.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정률은 시험에서 몇 %라고 줘요. 자, 그다음 미삼각 잔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삼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미삼각 잔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치드가액에서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해요. 삼각된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돼 있겠죠. 그 금액을 빼면은 삼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나올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번 구해볼게요. 자, X1년도에 취득가액이 얼마냐면요. 50만 원이죠. 근데 X1년도에는 감가상각이 된 상태에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하나도 안 된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정률은 몇 %라고 되어 있냐면요. 9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상각률은 65.8%, 정률은 65.8%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 90페이지 맨 하단에. 자, 65.8%를 곱하면 돼요. 65.8%. 그럼 삼각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32만 9천 원이 나오겠네요. 32만 9천 원. 자, 그다음 X2년도. 자, X2년도에는 50만 원에서 자, 상각이 얼마가 됐어요? X1년도에 32만 9천 원이 됐잖아요. 32만 9천 원. 32만 9천 원. 그러면은 50에서 32만 9천 원을 뺀 금액만큼이 미삼각 잔액이 되는 거예요. 삼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 그래서 50만 원에서 32만 9천 원을 뺀 요 미삼각 잔액에 대해서 또 정률을 곱해요. 정률이 65.8%이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 금액이 11만 2,518원. 112518원이 나올 거고. 자, 그다음 X3년도에는 50만 원에서 32만 9천 원을 빼고. 자, 그다음에 X2년도에 삼각된 금액이 11만 2,518원이죠. 112518 빼면은 요 금액이 미삼각 잔액이에요. 요게 65.8%를 곱하면은 삼각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8482가 나올 거예요. 38482. 그래서 여기 금액이 112528 그 다음에 3848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률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미삼각 잔액의 정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률 자체가 률이 있잖아요. 이 수학 산식인데 이 산식 자체가 곱하면은 미삼각 잔액의 이 률을 곱하면은 딱 맞게 삼각금액은 우리가 삼각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취득원가 50에서 잔존가치 2만 원, 48만 원치를 삼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 금액이 요 세 개를 더하면 딱 48만 원이 나올 거예요. 48만 원치만 삼각이 딱 되게 이 정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주니까 주는 대로 그냥 곱하면 되겠고, 이 정률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식을 외우셔가지고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 뭐 이 계산 산식의 구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딱 신기하게도 보면은 해보면은 요 딱 더한 금액이 48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50에서 48만 원 뺀 잔존 가치가 2만 원이었죠. 딱 2만 원 남게 그 감가상각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률법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걸 아셔야 되세요. 자, 감가상각비가 X1년도에 얼마예요? 32만 9천 원. X2년도에는 11만 2,518원. X3년도에는 38,482원이잖아요.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그 특징을 아셔야 되세요. 정률법은 감가상각비가 첫 해년도에는 많이 잡히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의 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삼각 잔액이 첫 해년도에는 많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미삼각 잔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금액의 정률을 곱하니까 감가상각비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게 정률법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샀을 때 차가 첫 해년도에는 감가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1년 차에는 감가가 확 되는데 10년 된 차나 11년 된 차나 그 차가 그 차단 말이에요. 네, 차 가격에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감가는 보통 첫 해년도에 많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4번은 연수학계법. 자, 연수학계법. 그다음 페이지 이중체감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계산하는 문제로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 제가 설명은 드리고 가볼게요. 자, 연수학계법이 있는데 연수학계법은 그 식이래요. 일단 식을 연수학계법은 식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라고 해요. 감가상각은 딱 이만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내용연수의 합계분에 내용 연수의 합계분에 잔존 내용연수, 잔존 내용연수로 한 거, 이게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인데, 자, 이 문제가 자, 이 문제 취득가액이 50이고 잔존가치가 지금 2만 원이었죠. 공동사례. 그럼 상각 대상 금액이 48만 원인 거잖아요. 자, 48만 원에 대해서 자, 연수를 다 할게요. 자, 지금 내용 연수가 총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3년이니까 1년, 2년, 3년. 다 더하면 6년이겠죠. 6년분에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3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X2년도에도 우리가 상각을 48만 원어치 상각할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 50에서 잔존가치 2만 원 뺀 48만 원 곱하기 내용 연수를 다 합해요. 6년분에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이제 2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X3년도에는 48만 원 곱하기 내용 연수를 다 더해요. 6년분에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1년.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거 3개 더하면은 딱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대로 남아있는 내용 연수 비율대로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연수합계법이 되겠습니다. 자, 연수합계법도 마찬가지로 첫 해년도에 어떻게 돼요? 첫 해년도에 6분의 3, 그 다음 6분의 2, 6분의 1 가면 갈수록 곱하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연수합계법도 정리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많이 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초기에 잔여 내용 연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연수합계법도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가득 예상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93페이지 5번의 이중체감법.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일단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볼게요. 자, 이중체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이중체감법 설명해 볼게요. 이중체감법. 자, 그 식을 보면은 이중체감법은 미삼각잔액에다가 감가상각률을 곱하는데 정리법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정리법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서 미삼각잔액에다가 뭘 곱하냐면요. 상각률을 곱하는데 그 상각률을 뭘로 하냐면요. 정리법은 정률을 곱했죠. 얘는 내용연수분의 2를 곱해요. 내용연수분의 2. 내용연수분의 2를 곱해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한다. 이게 이중체감법인데 지금 이 문제가 내용연수가 3이었죠. 3년. 그럼 X1년도에 5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미상각 잔액은 50이죠. 내용연수 3년이니까 3년분의 2. 3분의 2에요. 3분의 2. 자, 그래서 X2년도에는 X1년도에 요 금액이 333333이에요. 333, 333. X2년도에는 50만 원에서 333, 333을 빼고 여기에 또 3분의 2를 곱해요.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11111111. 그다음 X3년도에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삼각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4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빼면 되겠죠. 48만에서 요 두 개 삼각한 금액 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3556. 마지막에는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하는 거. 이게 이중체감법이에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상각률을, 감가상각률의 그 2배. 그러니까 이 정액법이다라고 하면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1이잖아요. 내용연수를 나누는데 그 상각률을 2배, 정액법의 2배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2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네, 3분의 2씩. 그러니까 얘도 그 정액법하고 달리 이중체감법도 그 미삼각잔액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첫 해년도는 상각이 얼마 안 됐죠.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상각률 곱하면 삼각비가 많이 계산되고 x 2년도에는 삼각된 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이중체감법도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이중체감법까지 봤는데 그 93페이지 있잖아요. 이중체감법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한테 감가상각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90페이지 가보세요. 자, 90페이지 5번에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그 네오 박스가 있죠. 그 박스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 1번의 정액법은 어땠어요? 가치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감소가 됐죠. 2번의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있죠? 마지막에 배운 세 가지 방법들. 그 방법들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차태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대 계상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차태년도에 많이 잡히고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체감상각법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일단 잘 알아두시고 그 네오박스에 있는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 계산은 굳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험에서 정액법하고 정률법 위주로만 나오지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은 정액법하고 정률법만 잘 하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방법들은 그냥 참고로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감가상각은 분계는 별로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97페이지 가보세요. 97페이지 유형4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자, 요거 이론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느냐 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감가상각 이런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의가 나와요. 자, 감가상각의 정의는 뭐냐? 감가상각의 정의는 취득원가를 내역연수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다라고 해요. 취득원가를 내역연수에 걸쳐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차변의 기계장치가 50만 원이었죠. 취득원가가 50만 원이었죠. 내역연수 3년에 걸쳐서 빼기 하고 있잖아요. 감가상각의 정의는 취득원가를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다라고 해요. 보세요. 50만 원이 나갔죠. 그 나간 돈이 그 비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다라고 잡아뒀어요. 근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가 이 가격 그대로 팔 수 있으면 괜찮은데 기계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 50만 원을 감가되는 기간을 3년을 잡았잖아요. 그 기간에 걸쳐서 빼면서 비용화, 빼면서 비용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감가상각이다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의 정의는 취득원가를 내역연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다라고 하고 감가상각은 절대로 시가평가가 아니에요. 시가평가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 할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은 가만히 있더니 집값이 올라가던데요. 그래요. 아니, 그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집값이라고 하는 건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 옆에 아파트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은 똑같은 땅인데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왜 그래요?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땅값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자, 두 번째, 그, 상각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상각 방법. 자, 상각 방법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 정액법은 매년 어떻게 가치가 감소해요?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하죠. 똑같은 금액. 자, 그 다음에, 그, 생산량 비례법. 자, 생산량 비례법은 뭐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 감소하죠. 생산량에 비례. 자, 나머지 방법들,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방법들 이외에
정률법, 이중채권법, 연수학계법 이런 것들 있죠.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채권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대 계상된다. 이것도 잘 아셔야 되겠죠. 감가상각비가 차태년도에 많이 잡힌다. 그래서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은 차태년도에 가치가 많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세 번째 아셔야 될 게 삼각대상자산. 감가상각은 어떤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느냐. 근데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감가상각을 해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감가상각을 한다. 왜냐면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정의가 뭐냐면요. 둘 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죠.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뭐든지 물건을 쓰면은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중에서 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을 안 해요. 자, 왜 안 하냐면요. 토지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 100만 년 전의 땅이랑 지금 땅이랑 달라진 게 있나요? 똑같아요. 땅은 똑같은데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만 달라진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짓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이론 문제로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굳이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은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 감가상각비가 제조와 관련된 거다. 제조와 관련된 거면은 제조원가로. 그게 아니다. 이외다. 이외면은 판관비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가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면은 500번대,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면 800번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7페이지 유형 4를 볼게요.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하시오. 1번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내용 연수 동안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그건 맞죠?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을 해주어야 한다. 토지 자체는 감가상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100만 년 전의 땅이랑 지금 땅이랑 달라진 건 없단 말이에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달라지는 거지 땅 자체는 똑같아요. 3번, 일반 기업 폐균에서 인정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정률법, 이중채권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그쵸? 맞는 말이에요. 아니, 틀렸어요. 예.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요. 그 생산량 비례법 때문에 틀렸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정률법, 이중채권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그런 것들이 있었죠. 4번,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그쵸?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그건 맞죠? 그 감가상각을 표시할 때, 감가상각한 것을 표시할 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빼는 형식이고, 재무상태표에서 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그 뺀 금액을 장부가액이다라고 했었죠. 6번, 일반 기업회 기준상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평균법 등이 있다. 평균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에요. 6번 X. 7번,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해 주어야 한다. 아니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고,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 94페이지 유형자산의 처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일단 칠판을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칠판을 지우고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길게 설명을 했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94페이지의 유형자산의 처분은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